안녕하세요. 전 아내와 20년 전에 사별을 하고 홀로 외동딸을 키워온 60대입니다. 아내 없이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애도 많이 썼고 또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할까봐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오로지 딸을 위해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죠. 그런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딸은 크게 아픈 곳 없이 정말 잘 자라주었어요. 성격도 구김없이 활발하고 규모가 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한테 아주 잘하는 효녀이기도 하죠. 먼저 간 아내가 제게 칭찬을 해줄 정도로 아주 자랑스러운 딸이랍니다. 하지만 그런 딸이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핑하고 돌 정도로 아찔합니다. 그 사연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을 들어봅니다. 전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고 꼼꼼한 성격 탓에 솜씨 좋은 집이라는 소문도 많이 나 있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딸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으니까 제겐 아주 고마운 직업인 셈이죠.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젊은 남자 하나가 제 사무실로 찾아오더군요. 멀끔한 양복 차림에 얼굴도 호남형으로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제게 작업을 의뢰하려는 고객이었어요. 수입차 정비소를 차리려고 하는데 이곳저곳에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언뜻 듣기에도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사실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그런 규모의 계약을 따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전 청년과 함께 곧바로 작업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정비동도 널찍했고 사무동도 몇 동이나 될 만큼 상당한 부자였어요.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전 최선을 다해 작업에 돌입했죠. 규모가 큰 만큼 작업 기일도 몇 달이나 걸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계약건이었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름아름 들은 소문으로는 수입차를 정비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로도 이렇게 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꽤 놀라웠습니다. 젊은 친구가 사업 수완이 참 좋다는 생각도 했죠. 사장님 말대로 내벽 자재를 이걸로 하니까 아주 좋은데요. 역시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아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허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성된 사무실을 보시면 정말 실망하시지 않을 겁니다. 사장님을 처음 딱 보는 순간 감이 왔다니까요. 정말 일에 대해선 프로시구나. 이분에게 일을 맡기면 절대 후회할 리는 없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참, 이건 제가 일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회식이나 좀 하시라고 넣었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나이답지 않게 성격도 아주 좋고 말솜씨도 유려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해서인지 돈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고 시원시원하더군요. 사실 인테리어 일을 하면 대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 젊은 사업가에겐 그런 걱정이 조금도 들지 않았죠. 전 일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조금씩 관심이 갔어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아이는 30이 다 되어 가도록 남자친구 하나 없는 쑥맥이었거든요. 이런 친구가 제 딸의 남편이라면 고생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는 아버지의 희망사항 같은 생각을 한 것이죠. 전 은근슬쩍 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올해 31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많은 나이가 아닌데 크게 성공하셨나 보네요. 아유, 머려. 이제 시작이죠. 어렸을 적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일찍 다녀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젊으니까 밤낮 없이 일해야죠.
어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아직 결혼은 네, 아직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직 여자친구도 없어요. 왜요? 사장님이 소개시켜 주시게요? 하하,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말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고 저렇게 건실한 청년을 사윗감으로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어허, 사장님 정도면 제가 발벗고 나서야죠. 그렇지 않아도 제게 딸아이 하나가 있는데 사장님이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사장님 농담도 참. 농담처럼 꺼낸 한마디가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청년이 맡긴 작업을 하는 동안 딸아이가 몇 번 들락날락거렸고 우연치 않게 마주친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딸에도 그 청년이 꽤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엔 눈인사만 했던 사이에서 말 몇 마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이젠 노골적으로 작업 현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청년 또한 싫지 않은지 딸아이를 반겼고 어떤 때는 제게 딸의 근황을 물을 정도로 관심을 가졌어요. 젊은 남녀가 눈이 맞으니 정말 불같이 사랑에 빠지더군요. 하지만 전 내심 좋았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딸의 배필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두 사람이 잘 만나기만을 바라며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길었던 작업을 공기에 맞춰서 끝마쳤고요. 청년은 당연히 작업 결과물에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요. 허허,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바로 잔금 송금해 드릴게요. 청년은 거금을 바로 지불했고 깔끔하게 계약을 마무리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바로 보강 작업 해드릴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네? 청년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제 딸의 이름을 꺼내더군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수빈 씨 말이에요. 사실 얼마 전부터 수빈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예? 진지하게 말씀드려야 했는데 사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이 영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허허, 나 이거 참. 일부러 놀란 척을 좀 했지만 사실 속으론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제가 원하는 사윗감과 딸이 잘 만나고 있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됐군요. 성인들이 좋아서 만나겠다는데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두 사람 싸우지 말고 예쁘게 만나세요. 수빈이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정말이세요, 사장님? 아니, 아버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은 뛸 듯이 기뻐하며 곧바로 제 호칭을 아버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직접 골라 짝을 지워줬다는 자부심 같은 것도 들었고요. 이 투박한 손으로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가 이제 다 커서 제 짝을 찾아가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다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놓아준 오작교에서 만난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남자친구가 어떠냐는 제 질문에 딸애는 환하게 웃으며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이제 딸의 남자친구가 된 청년은 제게도 곧잘 찾아와 곰살궂게 굴었습니다. 술친구도 되어주고 낚시도 함께 다녔죠. 늘 크고 작은 선물을 들고 와선 제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도 많이 하더라고요. 점점 그 친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에게 싹싹하고 다정한 친구라면 제 여자를 얼마나 아끼겠어요. 사실 동네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편인데 청년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는 소문도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 손으로 인테리어를 한 정비소엔 늘 수입차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드나드는 손님들도 엄청 많다는 소문이었죠. 제 눈엔 딸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사업도 잘 꾸려가는 성실한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그게 뭔가? 아버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낡아서 마음이 좀 쓰였는데 이거 타고 다니시라고요.
어?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고급 외제차 키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비싼 차를 어떻게 내가 타고 다녀? 됐네. 어서 넣어두게. 아니에요. 중고차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타고 다니세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난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괜찮아요, 아버님. 전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솔직히 욕심이 좀 나기도 했지만 아무리 딸의 남자친구의 선물이라도 그런 비싼 것은 영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결국 키를 집어넣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사실 수빈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래 만난 건 아니지만 수빈 씨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 벌써? 너무 이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한번 믿어주세요. 수빈 씨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둘이 진지하게 만난 지 6개월이 채 안 된 것 같았는데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결혼을 시킬 거라면 빨리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날 밤 전 수빈이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아이도 그 친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더군요. 자신도 빨리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고 싶다며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전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넌지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빠보다 더 좋니? 에? 아니요. 당연히 아빠가 훨씬 더 좋죠. 에휴, 그러니? 그럼 됐다. 그 친구랑 상의해서 상견례 날 잡아라. 정말이에요? 아빠, 감사합니다. 딸애는 펄쩍 뛰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품을 떠나는 게 저렇게도 좋을까요? 그 모습에 좀 서글펐지만 이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전 청년의 부모와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양가 부모가 나오셨고 전 딸과 단둘이 나갔어요. 가까운 친인척을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저 혼자 딸을 훌륭히 키웠던 것에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죠. 난생 처음 해보는 상견례 자리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예비 사돈댁에서도 우리 수빈이가 무척 마음에 든다며 딸처럼 예뻐해 줄 거라고 좋은 말만 해주었고 저 또한 이렇게 인자한 시부모님이라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두 분의 첫인상이 예비 사위와는 좀 달랐다는 점만 빼곤 아무 문제도 없었죠. 그렇게 자식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딸과 팔짱을 끼고 식장에 입장할 날을 금세 맞았습니다. 전 식장에 오는 손님들을 맞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었고 아내 없이 혼자 딸을 훌륭히 키워온 제게 박수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수빈이를 데리고 카펫 위를 걷는 그 시간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예비 신랑에게 제 딸을 건네주던 그 순간은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런 날 먼저 간 아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 그런 생각에 결혼식 내내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거의 마무리가 돼갈 때쯤 누군가 제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 혹시 신부 측 아버님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전 신랑 친구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전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신랑 친구가 제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이상한 기분이 불쑥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제게 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 과거에는 신랑의 친구였지만 지금은 걔한테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기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친구가 꺼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딸과 결혼한 그놈이 사기전과 오범으로
징역도 몇 년씩이나 살고 왔다는 거였습니다. 자신도 그놈한테 속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생활이 힘들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거였죠. 그런데 걔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고 불이 나게 쫓아왔다는 겁니다. 결혼식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한이 있어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달라 요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도저히 깽판은 치지 못하겠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여자가 불쌍해서 제게 말을 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놈이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그 친구라는 놈의 멱살을 틀어쥐며 말했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사위는 사기꾼이 아니라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이 양반이 정말... 네, 아버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놈 자기가 하는 사업이 수입차 무역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긴 한데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수입차가 빽빽이 들어간 큰 정비소도 가지고 있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님, 그놈 그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해서 대포차로 팔아넘기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법으로 벌써 몇 번이나 해먹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놈 벌써 결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맞는 건지 확인만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다고 자기가 무슨 이득이 있겠냐며 따님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설득하더라고요. 정말 그 자리에서 졸도할 뻔했습니다. 번듯한 사업가인 줄만 알았던 그 친구가 사기 오범의 전과자라니요. 게다가 몇 번이나 결혼을 했다니요.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속이 타들어가며 꺽꺽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정말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놈을 제 딸의 짝이라고 믿고 있던 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벼랑 끝이라면 당장 떨어져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결혼식은 이미 끝났고 날 내외는 신혼여행을 떠난 후였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선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했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의 말을 100% 믿을 순 없으니까요. 전 정신없이 경찰서로 향했어요.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말이죠. 사위에게 혹시 전과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하지만 범죄 경력 조회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더군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그 말을 믿고 싶진 않았지만 제 귀로 들은 이상 어떻게든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제 딸의 인생을 제가 망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전 고심 끝에 흥신소에 의뢰를 하기로 했죠. 지저분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위의 뒷조사를 해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빠른 결과를 받기 위해 웃돈까지 내주었습니다. 전 그 정도로 절박했거든요. 다행히 신혼여행에서 두 사람이 돌아오기 전 사위의 과거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제게 사위의 실체를 알려준 그 친구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이더군요. 아니, 드러난 사위의 추악한 과거는 더 심했습니다. 그는 그때 사기를 치고 6년이나 수감 생활을 할 정도로 악질 사기꾼이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받게 만들고 그것을 또 다른 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파렴치한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지금 차려놓고 운영 중인 정비소도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수법인 것이었어요. 어쩌면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사위에게 당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결혼식도 이미 3번이나 한 유부남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결혼을 하고 신부의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를 받았던 것이었죠. 이 때문에 결혼 사기죄로 형을 살은 전력도 있었어요. 정말 이 현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어요. 제 무지함에 딸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군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며칠 사이 두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고
전 조용히 딸애를 불렀습니다. 내 이상한 기색을 느낀 딸애가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수빈아, 그게... 전 최대한 차분하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큰 충격을 받은 딸애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딸이 말하더군요. 사실 신랑이 사업 때문에 수입차 리스를 받으라고 권했다는 것이었어요. 딸의 명의로 리스를 받으면 그 수입차를 렌털로 돌리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이죠. 그것으로 이놈이 지금도 큰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미 수빈이 말고도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수빈이는 자신의 명의로 리스를 받지 않았고 아직 그놈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인 일이었죠. 전 이놈을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전 수빈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본가에서 며칠 쉬었다 들어간다고 둘러대라. 나도 그놈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말을 할 테니까. 알았어요, 아빠. 그 사이에 경찰서로가 놈의 사기를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난색을 표하더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심증만으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의심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건 결혼 전력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는 정도인데 이 역시 모두 이혼 중인 상태라 큰 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딸의 인생을 망친 놈을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놈이 죗값을 치르게 만들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군요. 사방팔방으로 알아봤지만 다들 고개만 저었어요. 그 사이 사위가 본가로 찾아왔습니다. 전 큰 마음을 먹고 사위를 대면했어요. 아버님, 수빈이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대체 어디가 아파서 집에 못 들어오겠대요? 병원을 가자고 해도 영 말을 듣지 않네요. 사위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전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아무래도 자네가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좋겠어. 수빈이가 결혼을 하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가 봐. 그냥 이곳에서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잘 다독여 보낼 테니까 걱정 말게.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 그런데 아버님, 혹시 투자할 생각 없으세요? 뭐? 투자? 무슨 투자 말인가?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버님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한 다음 제가 매달 나가는 리스 비용을 대납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전 그 수입차로 렌탈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수익의 일부를 아버님께 드리는 겁니다. 매달 받아가실 수 있는 돈이 꽤 돼요. 지금 수입차 렌털 사업이 아주 쏠쏠하거든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님 명의만 빌려주시면 되세요. 그놈은 수빈이도 모자라 이제 저한테까지 사기를 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 최대한 수입차를 리스받게 만든 다음 그 차를 처분해버리는 수법이죠. 돈만 챙긴 그놈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테고요. 당장 그놈의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식으론 복수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야, 그런 건 영 복잡해서 말이지. 됐네. 난 지금 일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 아유, 아버님은 신분증이랑 사인만 하시면 돼요. 다 제가 알아서 하죠. 일단은 알았으니까 좀 더 생각을 해봄세. 그 사위놈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벌었으니 어떻게든 이놈을 깜빵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보고 변호사도 만나봤지만 다들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고소를 해도 놈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였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놈이 사기를 치고 있는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내 당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 다음 단체 행동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놈이 누구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게 그런 것을 알려줄 리도 없고요. 전 곰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건 사위의 사무실을 직접 뒤져봐야겠다는 것이었죠. 전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김서방, 이거 곤란하게 됐어. 지난번 자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에 빠뜨린 것이 있었지 뭔가. 바닥 난방을 돌리려면 꼭 있어야 할 중요한 부품인데 글쎄 기술자가 그걸 빼먹었대.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님? 겨울이 오기 전에 바닥 공사를 좀 해야겠어. 바닥 타일 한두 개만 뜯으면 되니까 별거 아니야. 아, 그래요? 혹시 큰 공사라고 하면 주요 서류들을 다른 곳에 옮길까봐 하루 밤샘 작업이면 끝날 거라고 사무실 문만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놈이 의심을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그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사위한테 사무실 키 번호를 받은 전 그날 저녁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사무실을 뒤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 공구와 재료들을 잔뜩 들고 사위의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사무실 구석구석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찾기 쉬운 곳에 둘 리가 없죠. 눈에 불을 켜고 밤새 찾아봐도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금방 지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런 놈을 내버려 두면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는 이놈에게 재산과 마음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겠지요. 절대 그럴 순 없었어요. 전 다시 힘을 내서 사무실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이 생각났습니다. 보통 사무실이라면 작은 금고짐은 있기 마련인데 이곳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중요한 게 없는 사무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타인의 명의로 사기를 치는 이놈에겐 중요한 서류 같은 것이 분명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다 퍼뜩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사무실 내벽을 단단하고 질 좋은 마감재를 썼던 것이 생각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공사를 할 때 요청사항 중 하나가 한쪽 벽면의 일부 공간을 띄우고 합판 마감재를 써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깔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말에도 그놈은 꼭 그렇게 해달라며 신신당부를 했었지요. 당시에는 별스럽다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곳에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전 정신없이 그 벽을 찾아 두드렸어요.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나는 것이 전 이곳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정교하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고 전 그 안에서 서류 뭉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철두철미한 놈이었죠. 아마도 경찰의 급습을 대비해 이런 비밀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었겠죠. 제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절대 찾을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그 서류엔 타인의 명의로 받은 리스 차량 계약서가 잔뜩 있었고 자금 흐름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금 장부까지 있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놈의 사기 행각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 다음 날 바로 경찰서로 향했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담당 경찰관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찾았냐고 묻더군요. 제 생각대로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 그제야 안심했어요. 기어코 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거였죠. 전 형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제가 직접 안내하겠다고 말했죠. 전 형사님들을 데리고 딸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형사들은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제가 직접 초인종을 눌렀죠. 사위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더군요. 아버님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 그러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넨 내 사위가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빈이가 뭐라고 해요? 왜 말하지 않았나? 결혼한 적이 있다고 말이야. 그 말에 사위의 안색이 싸늘하게 바뀌더군요. 그리고는 태어난 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하셨대?
그래서 수빈이를 본가에 잡아두고 계신 거였어요? 참나.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별거 아니란 투였습니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언젠가는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쫓아오신 거예요? 이 밤중에? 정말 저놈의 쌍판떼기를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복수가 뭔지 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야. 네가 리스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도 전부 알고 있어. 과거 했던 짓도 알고 있고 사기 전과가 오범이란 것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네. 여러분들도 그놈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봤어야 했는데 그놈은 그런 제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참나, 이 노인네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야?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와서 땡깡을 피우고 있어. 사위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거지. 왜 남의 집에 와서 억지를 부려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고 싶어서 이래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해요. 난 아무 상관 없으니까.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제야 그 인상 좋던 얼굴이 딱 사기꾼처럼 보이더군요. 놈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막말을 마구 해댔죠.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결국 그놈은 형사들에게 단단히 붙들려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조금이나마 가슴이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놈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절대 그런 짓을 벌이지 않았다고 우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답니다. 게다가 그 서류 덕택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여죄도 밝혀졌고 그놈은 곧바로 구속이 되었어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6억대였고 다행히 놈이 숨겨둔 자금을 대부분 회수해 피해 회복이 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요. 이렇게 사위에 대한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 일도 신경 쓰지 말고 사위 불러다가 왜 사기 전과 오범인 거 말하지 않았나? 왜 결혼 몇 번 한 유부남 출신인 거는 도대체 왜 숨겼나?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고 이혼시키면 되지 않냐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 딸도 모자라 저까지 사기에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 힘든 사람이 또 이놈 하나 때문에 사기를 당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수입차 리스는 차 가격도 수천에서 비싼 것은 억 단위고 보통 힘이 없는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 단돈 100만 원이 없어 명의를 대여해주고 차로 가로챘던 거였습니다. 조건이 안 된 사람들은 리스가 안 됐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직장을 만들어주고 통장까지 조작해서 어떻게든 외제차 리스가 나오게끔 서류를 조작한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딸이 빨리 이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옆에서 응원해준 덕분이었어요. 아무리 결혼한 남자라지만 사람들 피를 빨아들이는 기생충 같은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산다면서 옆에서 힘을 줘서 가능할 수도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딸은 그놈하고 지내지 않고 저와 지냈기 때문에 그놈하고 마주칠 일도 없었고 딸도 그놈과의 만남이 짧았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전 이 일 때문에 경찰서에서 감사장도 받을 수 있었네요. 알고 보니 신분증만 제출하고 아직 리스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어 보였어요.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봤을 거라면서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쑥스럽긴 했지만 앞으로 더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준 걸로 받아들이고 정말 감사하게 받았네요. 그놈이 감옥에서 진정한 반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딸에도 충격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입니다.
결혼식까지 치른 남자에게 이런 큰 배신을 겪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애는 다시 꿋꿋이 일어나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있답니다. 저 역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저 때문에 딸에게 불행을 안겨준 것 같아 고통스럽지만 그나마 여기서 멈출 수 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딸아이도 다 자기 탓이라며 오히려 제게 마음 쓰지 말라는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제 기막힌 사연이 어떠셨나요? 이제 가슴 철렁했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세상 사는 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웃을 일 찾아가시며 지내시고 또 한박 웃음 지을 만한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